얼마만이죠? 제니가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건네며 물었다. 오랜 비행 때문인지 유는 꽤 피곤해 보였다. 5년이요. 어땠어요? 지랄 맞더군요. 제니가 풋 하고 웃었다. 그걸 느낄 정도면 아직 괜찮네요. 그래, 5년 만에 한국에 온 소감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윤이 장난기 있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요? 당분간 쉬다가 다시 기자 자리 찾을 생각이에요.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 앞에 앉았다. 그동안 여기서 편하게 쉬어요. 윤은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제니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었지만 인테리어는 소박했고 가구는 최소한만 갖춰 있어 호화로운 느낌은 없었다. 벽에는 그간 제니가 만든 영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는데 윤의 눈이 그중 하나에 멈추었다. 작년에 한국 영화 흥행 역사를 새로 쓴 작품이었다. 보내준 시나리오 덕분이에요. 제니도 윤의 눈이 고정된 포스터를 보며 말했다. 윤이 엷은 미소를 지었다. 보내주신 돈으로 PR 활동도 조금은 편해졌어요. 제니도 흐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철원 씨랑 연락은 했어요? 윤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담을 넘다. 폭 30cm 높은 철 사다리가 공중을 가르며 담벼락을 넘었다. 100m 넘는 길을 따라 10여 개의 사다리가 일순간에 세워졌다.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2m 조금 넘는 높이의 담 위에서 사다리를 잡은 남자가 손짓했다. 윤은 그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멈칫했다. 남자는 아래 위로 하늘색 작업복을 입었고 남색 손수건을 마스크처럼 둘러 코까지 덮었고 쥐색 벙거지 모자를 푹 눌렀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뿐이다. 어서요. 작업복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그 눈에 적이라고는 없었다. 그때 옆에 남자 하나가 펄쩍 뛰어 맨손으로 담 꼭대기를 짚더니 단번에 담을 넘었다. 날씬하지만 크고 단단한 골격의 사내는 마치 날다람쥐 같았다. 몇 명의 사람들이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옆을 단단히 잡았다. 다른 사다리에서도 작업복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담을 넘었다. 윤을 포함해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은 분홍색 손수건을 마스크처럼 얼굴에 둘렀다. 마스크를 두르지 않은 사람 중에는 사회원로, 종교인, 유명 작가,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었다. 작업복의 남자들은 첫인상과 달리 꽤 친절했다.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안전을 확인했고 짐을 받아 건네주었다. 저희가 꽉 잡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조심조심요. 윤은 담을 넘어 카메라와 노트북에 손상간 곳은 없는지 이리저리 확인하고 마스크를 내려 숨을 골랐다. 6월 밤은 덥지도 춥지도 않았지만 오랜 시간 마스크를 둘러 답답했다. 곧 담장 밖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소란스런 소리가 들렸다. 뒤늦게 담장을 넘는 사람들을 향해 경찰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사다리를 흔들며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이다. 어여, 다쳐요. 그만할 테니까 흔들지 마세요. 담장 위에 작업복 남자들이 양손을 들어 사다리를 포기하겠다는 표시를 했다. 사다리가 경찰들에게로 넘어가고 작업복 남자들은 공장 안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보였다. 공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작업복의 남자를 향해 박수를 쳤다. 몇몇 사람들이 담을 넘지 못했지만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다. 사다리를 타고 사람들이 담을 넘고 뒤늦게 알아차린 경찰들이 달려오고 소화기가 분사되고 모두 10여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사람들은 시청광장에 모여 버스를 탔다. 부산의 K기업으로 가는 버스였다. 100일이 넘는 날 동안 정리해고에 반대해 싸우고 있는 K기업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버스였다. 제2신문사 사회부 기자인 김윤도 20대가 넘는 버스 중 한 대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간단히 일정을 들었다. 진행자는 분홍색 손수건을 한 장씩 건네며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목에 두르고 있다가 마스크처럼 쓰세요. 요즘 경찰들이 무작위로 소장을 남발한다고 하니까 소환장 날아와서 경찰서 가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찍혀 있더랍니다. 체중이 원래 불법인데 경찰과 용역들이 요즘 법 안 지킵니다. 잠시 웃음이 터졌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해고 노동자, 대학생, 의사, 기자, 자영업자, 가수,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트위터나 인터넷을 보고 버스에 올랐다고 했다. 유는 버스 안 풍경을 기록하고 사진에 담았다. 자정쯤 부산에 도착해 회사까지 1시간가량 행진을 했다. 그렇게 도착한 공장 문에는 빼곡하게 경찰과 용역 경비들이 문을 막고 서 있었다. 그 사이사이 환영의 인파도 보였다. 경찰과 경비의 차단은 철벽 같았고 틈이 보이지 않았다.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늘을 가르고 사다리가 넘어온 것이다. 사다리를 내려준 작업복 남자들은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었다. 사방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공장 마당에는 천여 명의 사람들로 복잡거렸다. 담을 넘은 분홍색 마스크 사람들과 사다리를 잡아준 남색 마스크의 사람들은 공장 안에서 마스크를 내렸다. 서로 환영의 포옹은 없었지만 큰 어색함도 없었다. 모종의 작당을 함께한 동질감도 느껴졌다. 작업복 남자들은 시종일관 친절히 안내를 하거나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히 서성였다. 그 사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유는 그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밤은 수개월간 이어지는 정리해고철회 투쟁의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모여든 것이었다. 반복되는 해고와 그에 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사이에 수십 년간 이골이 난 선박회사였다. 노조원들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정부와 공권력이 회사의 편을 들어주면서 노동자들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작업복 남자들의 안내에 따라 회사 정문으로 이동했다. 정문 밖으로 검은 옷과 안전모로 무장한 경찰들과 검은 옷에 노란 안전모를 쓴 용역 경비들이 방패를 들고 철통 경비 중이었다.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 백발노인부터 양복을 입은 남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고등학생, 노란 물을 들인 대학생, 가벼운 복장의 사회인, 연령과 직업을 통계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담을 넘었고 문은 경찰과 용역들로 막혔으니 사람들은 공장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다시 담을 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나갈 길은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얼굴엔 밝은 빛이 돌았다. 국회의원들과 사회 원로들이 대열 맨 앞에 서고 담을 넘은 사람들이 뒤에 쭉 늘어앉았다.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철통 경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1시간가량 유명인들의 지지 연설이 이어진 후 사람들은 조합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조합원들은 강한 빛의 둥근 전구를 흔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벽을 넘은 사람들도 그 불빛을 향해 두 팔을 들고 손을 흔들었다. 유는 곳곳의 풍경을 기록했다. 카메라를 이쪽 저쪽으로 돌리는데 크레인 아래 기둥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남자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자세히 보니 좀 전에 맨손으로 담을 넘은 남자다. 남자는 마스크를 턱쯤에 걸치고 하늘만 보고 있었다. 유는 남자를 자세히 보고 싶은 충동에 카메라를 줌으로 당겼다. 공허해 보이지만 이야기를 잔뜩 담은 눈이다. 빚은 듯 부드러운 얼굴선에 쌍꺼풀은 없지만 크고 길게 찢어진 눈, 약간 크다 싶을 만큼 오뚝한 코와 반듯한 인매를 가졌다. 남성스러우면서도 섬세한 얼굴이다. 꽤 잘생겼다. 유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에 고개를 갸우뚱하다 깜짝 놀라 카메라를 내렸다. 남자가 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남자의 눈과 마주친 것 같았다. 카메라를 내리고 다시 보니 남자는 다시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유는 지레 가슴을 쓸어내리며 카메라의 방향을 틀어 다른 풍경들을 담았다. 저 용역 깡패 새끼들한테 우리 노조원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짓이겨진 상태입니다. 단상에 오른 서울에서 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라 밝힌 여성은 용역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그간의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에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있었다. 다음으로 노조원 아내들이 아이를 안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들 역시 입을 열기도 전에 눈물부터 터졌다. 무서웠습니다. 이 투쟁이 저희만의 투쟁이 되고 저희만의 공포가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연설들이 끝나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가수들의 작은 공연이 이어졌다. 밤이 깊어가고 어스름한 동이 트고 있었다. 거기까지 보다 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과 조금 떨어진 임시 컨테이너 철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몹시 피곤했던지 불편한 상태에도 금세 단잠에 빠졌다. 윤이 잠에서 깬 건 새벽녘의 스피커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려 나온 울부짖는 소리 때문이었다. 시발, 내 해고되면 안 된단 말이다. 몇 주 만에 집에 갔는데 우리 아가 무습기다. 아빠 돈 있나? 내 수술 시켜줄 돈 있나? 아, 시발, 우리 아 갑상선암이라 갑디다. 이제 24살이다. 18, 내 해고되면 안 된단 말이다. 50대로 보이는 키가 작고 깡마른 남자의 울부짖음은 그렇게 새벽 공장 안을 깨우고 있었다. 온몸을 쥐어짜듯 말하고 있는 그에게 하늘색 작업복은 거대한 포대자루 같았다. 윤은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일어나다가 일그러진 그의 모습에 슬그머니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윤은 대충 엉덩이를 털고 계단을 내려왔다. 공장 한쪽에서는 아침밥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곳곳에 모여 앉아 쉬고 있었다. 대부분은 밤을 꼬박 새며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였다. 굽이진 철 계단을 내려오다가 윤은 걸음을 멈추었다. 계단 아래에 어제 그 남자가 바다를 향해 망연히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윤은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방해가 될까 가만히 있으려는데 남자가 기척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순간 놀라 윤은 발을 삐끗하며 미끄러졌다. 밤새 해무 때문에 계단이 미끄러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사이 카메라를 손에서 놓쳤다.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데 남자가 한 손을 뻗어 카메라를 잡았다. 윤은 달려가서 남자에게서 카메라를 건네받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디서 봤더라?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남자가 친절하게 물었다. 그래, 영화, 잡지였던가? 윤은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뇨. 아침은 육개장이었다. 윤과 남자도 배식을 받아 사람들 사이에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 서로의 신상 정보는 묻지 않았다. 남자도 혼자 왔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저기요. 윤은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남자를 불렀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2일보 사회부 기자 김윤입니다. 윤은 자기소개를 하며 명함을 건넸다. 남자는 명함을 대충 한번 훑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봐야 해서요. 남자는 간단히 목례를 하고 각종 철제들과 컨테이너 사이사이를 지나 쪽문으로 공장을 떠났다. 아직 7시도 되지 않은 아침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타고 온 버스로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경찰은 공장 밖을 나오는 즉시 연행하겠다고 몇 차례 경고 방송을 했다. 일찍 나간 남자가 걱정되었지만 조용한 것을 보니 무사한 모양이었다. 윤은 낮에 끝내야 하는 기사가 2건 있는 데다가 저녁에는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해 단체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늦어 미리 기차를 예약해뒀다. 윤은 마지막까지 주변 상황을 기록하고 일찍 떠나는 몇 사람들과 뒷문으로 이동했다. 공장 곳곳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성을 쌓아 길이 막혔지만 틈 사이사이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다.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몰래 헤쳐나오자니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모를 무언가가 어둡게 피어올랐다. 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색 작업복 남자들이 떠나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쪽문으로 나가는데 완전 무장을 한 수십 명의 경찰들이 달려왔다. 윤이 기자증을 보여주었지만 경찰들은 막무가내였다. 집단 건조물 침해죄라 했다가 임의동행위라 했다가 강제연행이라 했다가 윤을 포함한 6명을 호송버스에 태웠다. 윤은 난생 처음 닭장차라 불리는 호송차에 올랐다. 12인승 호송차는 의외로 내부가 깔끔했다. 경찰 한 명이 웃는 얼굴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연행자들이 거부하자 경찰은 다시 유들유들한 말투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다른 경찰은 카메라로 차 안 상황을 촬영했다. 연행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지금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강제 연행하시는 겁니까? 강제 연행이 아니라 임의 동행. 경찰은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저희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양쪽의 경찰들 끼고 강제 연행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폭력 혐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건조물 침해죄, 그러니까 이게 긴급 체포. 경찰은 여전히 횡설수설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종이 한 장을 내어주고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를 적게 했다. 계속된 요구에 몇 사람은 신분사항을 종이에 적었다. 호송차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트위터로 알렸고 그 모습에 경찰은 역정을 냈다. 스마트폰 앞으로 수거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압수하십니까? 원래 변호인 올 때까지 휴대폰은 경찰서 조사 중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 여기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유들유들하게 타이르던 경찰은 이제 조금 짜증스런 목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경찰이시면 무슨 법, 무슨 근거로 압수하는지 알려주고 하세요. 그때 말을 더듬던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훈방 조치로 결정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참여하지 마십시오. 호송차는 10분 정도 달리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경찰과 헤어지면서 연행된 사람 중 한 남성이 호통치듯 말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집회를 무조건 불법으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 경비나 서는 게 이 나라 민주경찰입니까? 경찰은 남자의 말이 귀찮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잘리다. 넌 어디를 가나 이러냐?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 철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윤은 짐들을 건네며 철원의 차에 올라탔다. 철원은 전화로 윤의 연행 소식을 이미 들었다. 무슨 기자까지 잡냐? 기자증을 보여줘도 막무가내더라니까. 사람들 그 안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게 다였어. 경찰들 너무 과했지. 윤이 흥분한 투로 말했다. 넌 늘 그 감상이 문제야. 세상이 어디 그렇게 인정으로 돌아가더냐? 몰라. 배고파. 철원은 윤의 행동이 못마땅하다 하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었다. 둘은 서울역 근처에서 해장국을 먹고 윤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철원은 윤과 5년째 교제 중인 강력계 형사이다. 집은 며칠째 안 치워 엉망이었다. 윤은 널어놓은 옷과 책들을 집어 정리하려다가 소파 한쪽에 대충 던져버렸다. 마감 시간까지 시간이 촉박해 바로 노트북을 켜고 기차에서 쓰다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복층 오피스텔은 신축 건물이라 비교적 깨끗했다. 지금까지는 홍대 근처에서 친구와 일반 주택의 투룸을 월세를 나눠내며 살았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지금 집으로 이사했다. 윤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치킨 가게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윤이 가끔씩 돈을 보내야 했다. 월급으로 월세와 고향에 돈을 보내고 나면 늘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지금처럼 계속 일을 한다면 그런 대로 버틸 수는 있을 거다. 철원이 윤의 뒤에서 팔을 두르며 가슴으로 손을 넣었다. 나 이틀째 머리 안 감았어. 윤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대꾸했다. 철원은 윤의 목으로 파고들었다. 나 2시간 안에 기사를 2개나 써야 돼. 윤은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철원의 팔을 풀었다. 잔인해. 철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윤에게서 떨어져 주섬주섬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일에 방해되지 않게 살금살금 움직였지만 윤은 신경이 예민해졌는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어졌고 철원을 힐끔 보며 눈치까지 줬다. 철원은 불쌍한 얼굴로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들어 누웠다. 낮은 천장만 보고 누워있자니 조금 서러운 기분이었지만 야간 근무로 피곤했던 터라 금세 잠이 들었다. 윤은 지난밤 부산에서의 기억을 빠르게 써 내려갔다. 마감을 얼마 안 남기고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 기사를 무사히 신문사로 전송하자 순간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거의 밤을 새웠고 아침에 경찰에 연행된 일까지 긴 1박 2일이었다. 윤은 기다시피 위층으로 올라가 철원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웠다. 낮은 천장에 눌려 공장 안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졌고 공장 안에서 만난 남자가 잠깐 떠올랐다. 어디서 봤더라? 윤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지만 희미한 형상만 왔다 갔다 할 뿐 생각은 나지 않았다. 생각은 길지 않았고 윤도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부산 K기업에서 1박 2일 해고 회피 노력도 없고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도 없는 정리해고. 해고 직후 경영진들 배당금 잔치. 윤은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 공장으로 가는 과정, 공장 안에서의 풍경 등을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현장에도 없던 편집장이 알아서 수정을 가했다. 부산 K기업에서 1박 2일 전국에서 모여든 외부 폭도, 마스크 쓰고 담 넘어. 윤은 편집장에게 따지려 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K기업의 주가는 올랐다.
윤은 블로그에 원래 자신이 썼던 기사를 올렸다. 공장 안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른 사람들을 폭도로 만들 수는 없었다. 개인 블로그였지만 어느 신문사 기자가 운영하는지 알려진 상태였고 고정 독자도 많았다. 이전에도 몇 번 현장 기사를 신문사와 별도로 올린 적이 있다. 현장에서 본 사실을 사견을 배제하고 쓰려 했었지만 여러 차례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동료 기자들에게 조심하라는 충고도 많이 받았다. 며칠 후에 윤은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부장님, 이게 지금 무슨 경우입니까? 윤은 메일을 인쇄해 부장에게로 달려가 불같이 따졌다. 경우? 자네가 지금 경우를 말할 땐가? 이번이 몇 번째인가? 그런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면 어떡하나? 비쩍 마른 데다 턱이 뾰족하고 광대뼈가 없어 날카로운 인상의 부장이 윤에게 쏘아대듯 말했다. 제 개인 블로그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하는 건 고용규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윤도 강단 있게 나갔다. 그 블로그, 자네가 우리 신문사 기자라고 이름 팔고 올리는 거 아닌가? 억울하면 제소하시게. 부장은 윤의 얼굴도 보지 않고 사무적으로 이야기했다. 어떻게 해도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태도였다. 이전에도 몇몇 선배 기자가 이런 식으로 퇴출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그 개인들 하나하나가 어찌나 작고 약해 보이던지 윤도 점점 위축되는 느낌이었다. 그 선배들은 지금 카페를 하며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직접 작은 신문사를 차린 사람도 있다. 신문사를 차린 선배는 경영난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도 들었다. 대부분은 기자 생활을 완전히 접지 못하고 그 언저리를 맴도는 모습이었다. 다들 한 차례 큰 폭풍을 겪고 마음은 편하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윤은 입술을 깨물며 혼자 구시렁구시렁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나? 윤은 불만스런 얼굴로 입을 꾹 다물었다. 일주일 기한 주겠네. 인수인계는 정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 바닥에 남아 있으려면 서로 안 좋게 갈 필요는 없자는가? 윤은 다시 혼자 구시렁구시렁 중얼거렸다. 부장이 째려보듯 윤을 올려다봤다. 여긴 학교가 아니야. 회사가 돈을 그냥 주나?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자는가? 자네는 지금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나? 윤이 작게 입을 벌려 말했다. 여기가 무슨 언론사야. 웅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내용은 들릴 정도여서 부장은 고개를 들어 윤을 노려보았다. 윤은 여전히 주눅든 표정이었지만 아까보다는 더 또렷한 목소리를 냈다. 소설 쓰고 칼질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쓰면서 무슨 신문사라고. 부장은 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은 좀 더 당당한 얼굴로 이제는 아주 또렷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세상을 조작하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은 어찌 되는 줄 알아? 이런 언론은 없어지는 게 낫지. 이건 악이고 쓰레기고 똥이야. 이 똥 덩어리야. 부장은 입을 반쯤 벌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렇게 윤은 신문사를 떠났다. 어리 빠진 부장을 뒤로 하고 걸어 나오는데 명치로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다. 잠시 개운한 미소도 지었다. 하지만 당당한 걸음이 후들거리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되새김질 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언론고시 통과를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던가. 열의와 신념에 찬 얼굴로 현장을 디디고 다니는 모습을 얼마나 꿈꿨던가. 겨우 5년이 지나서 그런 이상적인 기자는 영화에서나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다. 현실은 신문사를 쥐락펴락하는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맞게 현장을 재구성하고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면 되는 거였다. 현장을 그렇게 연락에 뛰어다닐 필요도 없는 거였다. 자신은 단지 신문사의 고용인이었다. 그렇게 동경했던 신문사는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였다. 자신은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 거였다. 그게 싫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다. 언론의 자유는 돈이 없는 텍스트 세계에서나 떠드는 소리였다. 이게 무슨 객기였을까? 존재하는 세상을 두고 진실이라 믿는 가상현실로 넘어가려고 했던가? 현실은 현실이요 진실은 진실인데 현실은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건데 이상주의자라도 되려 했던가? 혁명가라도 되려 했던가?
애초에 많지도 않은 월급이었지만 그마저 없으면 당장 이번 달 카드 값과 월세는 어쩔 건가. 얼마간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주요 언론사들은 잘린 이유를 알면 고용하지 않을 거다. 기자 말고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다시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진짜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유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며 코끝이 사했다. 눈물은 삼켰다. 같은 층의 동료들이 뭐라 위로의 말을 보냈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윤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나왔다. 곧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이 들렸다. 윤은 그들을 향해 웃어 보였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갈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얼마간 연락을 주고받다 더 이상 공통의 이야기는 사라질 거고 그렇게 대면대면해지다 모르는 사람이 되어갈 거다. 윤은 1층 로비를 나와 회사 간판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걸음이 더 나가지 않았다. 지난 시절 내내 가슴 설레게 했던 이름이다. 얼마간 앓도록 사랑했던 이름이다. 막상 만나보니 환상이 깨지고 콩꺼풀이 벗겨지고 신물 나 헤어지지만 그래도 가슴은 아팠다. 유는 집에 가는 길에 근처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와 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았다. 오늘따라 부를 친구도 선배도 생각나지 않았다. 잘린 사실은 철원에게도 집에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캬, 쓰다써. 유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켜고 혼자 추임새를 넣었다. 지질해진 자신을 두고도 세상은 참 잘도 돌아갔다.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처량해진 영혼이 먹구름과 함께 소주를 들이켜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는 그를 위한 건배를 하며 한 잔 더했다. 시원하다. 고춧가루 팍팍 뿌린 국물을 떠먹으며 또 추임새를 넣었다. 주변 테이블의 커플이 윤을 힐끔 쳐다봤다. 플라스틱 테이블은 소주잔을 들고 내릴 때마다 흔들렸고 빈속에 소주는 잘 퍼졌다. 몇 잔을 마셨는지도 모르겠다. 화공을 향한 건배는 계속됐고 곧 손끝까지 나른해지면서 온 몸이 흘러내렸다. 유는 머리를 테이블에 박았다. 졸음이 밀려오고 속이 녹록해지면서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주인 아저씨가 윤을 흔들어 깨웠지만 윤은 꿈쩍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고 철원이라고 이름이 떴다.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받아 포장마차 위치를 알려줬다. 포장마차는 둘이서 자주 온 곳이라 철원은 금방 찾아왔다. 세상 무너졌냐? 철원은 엎어진 윤 앞에 털썩 앉아 소주와 국수를 마저 먹었다. 윤은 혼자 뭐라 중얼중얼 거렸는데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철원은 낮에 윤의 회사 근처에 일 때문에 갔다가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윤에게 전화를 했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동료에게 전화를 했고 동료는 윤의 해고 사실을 알렸다. 일에 대한 윤의 애정을 알기에 철원은 윤의 마음이 대충 짐작이 갔다. 절대 실천에 못 옮길 부장을 찾아가 반쯤 패버리는 상상도 잠시 했다. 어디다 맞뜨기 하소연할 곳도 없는 윤은 더 답답하겠다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했다. 철원은 엎드려 있는 윤의 정수리를 향해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돌아오다. 7월 한강이 범람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넘쳤다. 차들은 수중 운행을 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양재천 산책로도 곳곳이 훼손돼 공무원들이 이른 시간부터 통행금지 카드를 치고 보수를 하고 있었다. 비가 양동이로 퍼붓듯 내려 우산을 써도 온 몸이 다 젖어버리는 날이었다.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지만 해강은 평소처럼 길을 나섰다. 마라톤복을 입고 러닝화를 신고 우산도 없이 달렸다. 늘 달리던 길을 따라 질척이는 걸음 하나하나 호흡을 가다듬으며 빠른 속도로 달렸다. 시야는 빗물로 가려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도로에는 바퀴의 반이 물에 잠긴 차들이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었다. 딱 벌어진 어깨, 미세한 근육까지 도드라진 다리, 긴 팔을 흔들며 달리는 해강의 모습은 마치 야생마가 질주하는 것 같았다. 빗줄기는 점점 강해져 사정없이 온 몸을 때렸다. 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빗줄기와 공기의 저항을 거스르며 속도를 높였다. 달리는 모습 어딘가 처절함이 묻어났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진 않았지만 해강은 울부짖고 있었다. 점점 더 거세게 고개를 젖히고 구멍난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큰아들 이희철 올림. 이해강의 본래 이름은 이희철이다.
중학생인 해강이 천여 명의 하늘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읽고 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변성기 남자아이는 제법 의연하려 제법 강단 있으려 했다. 하지만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고 변성기의 쇠소리는 꺼익꺼익 울먹임과 함께 애처롭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산자여 따르라. 노동탄압 분쇄. 편안히 가십시오. 이주현 열사님.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는 남은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수백 명의 하늘빛 작업복 사람들은 줄을 지어서 또박또박 일제히 외쳤다. 그 거대한 목소리는 공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고 중학생 소년이 위태롭게 서 있는 땅을 흔들었고 어딘가에서 같은 슬픔을 겪고 있을 사람들이 고개 젖혀 바라볼 하늘을 흔들었다. 비장한 목소리의 남자들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울음소리는 또다시 커다란 울림이 되어 공장 안을 울렸다. 해강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하늘빛 물결에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이를 악 다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우렁차게 외치는 하늘빛 작업복 사람들의 목소리가 해강의 귓가에 또박또박 떨어졌다. 15년 동안 한 번도 잊지 못한 목소리다. 곧장 터질 것처럼 불쑥불쑥 못 견디게 심장을 때리던 목소리다. 빗줄기는 더 강해졌고 폭우 속에도 해는 떠오르고 있었다. 해강은 달리기를 멈추고 무섭게 흐르는 양재천을 내려다보았다. 물살은 무엇이라도 집어삼킬 듯 거셌고 3단으로 형성된 산책길 맨 아래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해강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위태롭게 몸을 굽혔다. 아아아아아아. 해강은 다시 한 번 소리를 내질렀다. 창자 저 아래까지 까뒤집어 토해내듯 모든 힘을 뽑아 올렸다. 지난 달 부산에 내려가 아버지 이주현 이름을 사람들 입에서 들으며 해강은 이를 물고 참고 참았다. 하지만 새벽에 계단에 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때 해무가 얼굴을 감싸며 자신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계단 위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기자라는 걸 알고 반사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해무, 여자, 어루만짐이 일련의 일처럼 느껴졌다. 한시도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15년 전 목소리들에 겹쳐 해무가 해강을 어루만졌다. 창밖에는 아직도 장대비가 무서운 기세로 내리고 있었다. 밖과는 무관하게 카페 안은 늘어질 듯 무심한 재즈가 흘렀다. 전 세계 곳곳에 가맹점을 가진 커피 전문점이다. 20평 남짓한 복층 카페는 쥐색으로 벽칠을 했고 파벽돌과 나무로 인테리어를 한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다. 출근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폭우 때문에 카페 안은 한산했다. 해강은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 손님 자리에 앉았다. 두터운 남성 잡지 한 권을 뒤적였는데 자신이 나온 사진을 보고 있다. 잡지 속 자신은 남성 캐주얼복을 입고 높이 점프하고 있다. 경쾌한 동작이다. 한국에 와서 첫 촬영이었다. 모델로 한국에 돌아왔지만 아직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강이 잡지를 뒤적이는 동안 작고 깡마른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다. 21살 휴학생 규범. 수면과 영양 부족으로 검은 때가 낀 얼굴이다. 규범은 대학에 들어가 한 학기를 마치고 바로 휴학을 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낮에는 카페, 밤에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고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니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얼굴에는 늘 여유가 없고 피로가 어려 있다. 규범은 해강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베이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아침은? 규범은 대답도 없이 고개를 가로젓고 컵과 접시들을 정리했다. 의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해강은 주방으로 가 치즈와 햄, 토마토를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고 머핀을 데우고 우유를 한 잔 가득 따랐다. 먹고 해. 규범은 음식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하던 일을 마저 하고 순식간에 음식을 말끔히 먹어 치웠다. 규범이 이것저것 영업 준비를 하는 동안 해강은 여전히 잡지책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1시간째 같은 페이지다. 생각은 이미 한참을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해강은 정신을 차리고 출입문을 보았다. 긴 생머리에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가 벤츠 클래스에서 내려 급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꼭 붙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보라색 레인부츠를 신었다. 틀에 박힌 미인은 아니지만 힘이 느껴지는 세련된 얼굴이다. 여자는 한껏 미소 지으며 카페로 들어왔다.
해강도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침 일찍 웬일이야? 제니, 한국 나이 37의 영화감독이다. 할리우드에서 흥행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3편을 찍고 한국으로 왔다. 제니는 과거의 성공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 영화를 세계적인 흥행 대열에 올리고픈 꿈이 있다. 사실 이 목표는 부차적으로 정한 것이고 해강을 따라 한국으로 온 것이다. 해강은 제니의 우산과 가방을 받아들고 빗물을 닦도록 수건을 건넸다. 해강이 14살 되던 해, 해강의 아버지 이주현은 근무하던 K회사 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주현은 어용 노조에 타협하지 않고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선봉에 서서 싸웠다. 감시와 협박으로 매일이 불안한 날들이었다. 가족에게도 협박이 들어왔고 매일 되는 소송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이주현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주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가족과 동료들이 찾아 나섰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주현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고문 흔적이 보였지만 의문사로 처리되었다. 제소를 하고 국가인권위에 고발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고문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회사에서 걸어온 각종 소송과 압류로 해강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 어찌어찌 버텨보던 어머니는 여동생을 데리고 재가를 했고 해강은 어느 독지가의 양육의사에 따라 뉴욕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의사이자 태권도 사범이던 독지가는 아버지 이주현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했다. 그 독지가의 딸이 제니다. 해강이 미국에 갔을 때 제니는 영화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해강보다 8살 많은 제니는 언제나 자신감에 넘쳤고 확고한 꿈이 있었으며 의사표현이 명확했다. 제니도 해강의 사연을 알고 있었다. 단정한 외모에 겁먹은 눈빛의 소년. 제니는 해강을 담담히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들였다. 서먹해하고 적응을 못하던 해강도 금세 마음을 열었다. 자라는 동안 해강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도 제니다. 해강도 뉴욕대학 영화학과에 들어가 제니와 같은 연출을 전공하다 배우로 길을 틀었다. 타고난 체격 조건도 좋았고 태권도로 꾸준히 몸을 만들어 모델로도 발탁되었다.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얼굴을 알려갔고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해강과 제니, 둘 사이가 남매 그 이상이 된 건 몇 년 전이다. 제니가 감독을 맡은 영화에 해강이 출연하면서부터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해강을 바라보았다. 모범생 같은 얼굴에 강인한 면도 보이고 웃는 얼굴은 소년의 귀여움이 묻어난다. 제니는 해강의 얼굴을 사랑했다. 한참을 빤히 바라보는 제니에게 해강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니는 아직 해강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해강이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을까? 사랑과 익숙함 사이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제니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사랑하면 되었다. 모든 일에 신념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모든 곳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신념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 의미일 수도 있다. 제니는 다시 해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사이 손님들이 카페에 하나 둘 자리를 잡았다. 얼마 후 편한 차림의 남자 2명이 카페로 들어왔다. 남자들은 해강에게 눈인사를 하고 구석 자리로 앉았다. 그들이야. 해강이 나지막이 말했다.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은 돌리지 않았다. 카페에 들어온 남자들은 엔터프라이즈 프로텍터다. 국제적으로 기업가들을 보호하는 자들로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이들은 기업과 기업가들의 보호를 위해서 살인도 가볍게 해치웠다. 누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 기업인들 중 상당수도 가입이 되어 있었다. 이 피들은 각자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건에 투입되는 시기였다. 상당한 체력과 무술을 가지고 있고 비밀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이 피가 선발되었고 지금 카페에 들어온 두 남자다. 둘 다 30대. 특공대 출신의 각종 무술에 능한 자들이었다. 직업은 수학학원 강사와 패션 잡지 사진작가로 겉으로 보기에도 평범한 사회인으로 보였다. 일이 있든 없든 매달 상당한 보수가 지불되어 일에 대한 이피들의 충성도는 높았다. 해강도 올해 이피로 한국에 들어왔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피는 없었는데 한국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다. 해강은 미국에서 몇 년간 이피로 훈련을 받았다.
카페에 들어온 두 남자에게 행동 요령과 지침을 전달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함께 일을 할 거다. 이 카페는 EP들과 가입된 기업 사람들의 접선 장소로 임시 개설되었고 이제 곧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남자 둘은 얼마간 대화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스마트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해강이 폰을 가지러 가는 사이 규범이 먼저 폰을 들었다. 방금 전 손님이 두고 간 거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을게. 곧 전화하겠지. 해강은 자리에 돌아와 남자들이 두고 간 스마트폰의 메모장을 열었다. 그곳엔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각자의 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해강은 적힌 아이디로 SNS에 로그인을 했다. 프로텍트 계정으로 세 사람의 아이디가 연결되어 있었다. 시작인가 봐. 북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를 열던 멕시코 농민의장의 트랙터가 갑자기 전복되는 일이 있었고, 모피를 반대하던 미국의 환경운동가가 급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고, 스위스에서 있었던 WTO 강요회의에 참가한 반신자유주의 활동가 중 몇 명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EP들의 감쪽 같은 솜씨였다. 이 사건들 말고도 세계적 기업들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의 EP들이 관여했고 대부분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임에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해강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몸을 풀었다. 근육들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스트레칭했다. 복층인 원룸은 위층에 침대가 있고 아래에는 각종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다. 다른 물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잠만 자고 나가니 다른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해강은 벤치프레스에 누워 발은 땅에 단단히 붙이고 역기를 10회씩 5세트 들어 올렸다. 호흡을 가다듬고 근육 곳곳의 움직임을 느꼈다. 긴장하는 근육들과 함께 자신이 점점 강인해지는 것 같았다. 해강은 일어나서 잠시 숨을 고르고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돌아와 잡지 촬영을 가는 길에 K기업 안에서 보았던 기자를 보았다. 두 칸 건너 복도 끝에 살고 있었다. 그날은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그녀 뒤를 따라 들어갔고, 오늘은 술에 취해 남자친구 등에 업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둘이 함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형사인 박철원이라 얼마간 그녀를 관찰했었다. 여자는 출근길에 언제나 덜 마른 머리로 겉옷을 반쯤 걸친 채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물건을 두고 갔는지 나갔다가 한두 번씩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았지만 늦게라도 집에는 돌아오는 것 같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취해서 들어왔다. 집에 들르는 사람은 남자친구 외에는 없었다.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2~3번은 들렀고 그중 한 번은 아침에 돌아갔다.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해강은 며칠 전 그녀가 쓴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를 읽다가 속에서 열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사실을 많이 왜곡한 글이었다. 부산에서 잠시 느꼈던 느낌들은 지극히 착각이었다. 해강은 그녀를 관찰하기를 멈추었다.